네,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인터랙티브한 기둥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었고요.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처음에 제가 이 우계광고 기술을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자, 우리가 일반적인 인쇄광고 형태의 매체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전반적인 5개 광고의 어떤 영역에서 이 기술들은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쇄 광고 형태들이 어떤 디지털화로 바뀌는 것들, 그렇죠? 기존의 어떤 일반 상업 광고가 바뀌는 형태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시설물들이 또 역시 디지털화가 되면서 또 하나의 또 광고 매체로서 또 이게 같이 활용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제가 아마 그 봄학기 때도 한번 설명해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키워드로 어떤 그런 주제어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리마인드 차원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약간 흩어져 있는 어떤 조각들의 정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기술을 통해서 좀 한번 이렇게 모아보시는 것도 아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인쇄 광고 형태의 매체들이 디지털로 고도화가 되는 어떤 형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호선 삼성역이고요. 여러분들 삼성역 아마 한 번도 못 나가 보신 분 아마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강남역도 마찬가지긴 하시겠습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삼성역에 많은 매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역은 우리가 상징적인 전국적인 모든 상업적인 어떤 사이트, 그런 스팟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팟이라고 한다면 삼성역이 약간 다른 쪽으로, 즉 뭐냐면 강남역과 같이 약간 완전히 영타겟들이 모이는 곳은 아니긴 합니다만, 실제로 5개 광고 관점에서 매체만 놓고 본다면 훨씬 더 어떤 그런 디지털로의 어떤 고도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5개 광고를 아마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진행하시게 되면 강남역도 중요하겠지만 삼성역도 여러분들이 꼭 같이 추가적으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과거에 조명 광고, 기존의 인쇄 광고 형태들인 거죠. 엄청 나가는 통로 자체가 워낙에 좋았던 통로이기 때문에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다수의 조명 광고를 이루어져 있던 것들이 디지털 기술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디벨롭이 된 거죠. 훨씬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죠? 물론 호불호는 있어요. 이렇게 차라리 그냥 우리 광고만 나오는 특정한 위치에 내 광고만 나오는 주로 지자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그런 업종이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이제 이제 사실 과거에는 그래서 디지털 광고 자체가 어떤 고화질의 어떤 그런 풀 HD급의 어떤 영상을 표출할 수 없었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그러니까 기술력이 그만큼 안 됐던 것도 있었지만, 실제 여러 가지의 어떤 광고주가 어떤 롤링으로 나온다는 것들은 좀 불편해하시는 광고주들이 아직도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디지털 사이니지가 걸어야 될 길들이 물리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술과는 상관없이, 물론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케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더 발전 가능성이 많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제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나중에 제가 그 후반부 영상에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변모되는 모습들이 과연 왜 그럴까에 대한, 그러니까 단지 기술만 갖고 해당이 될까라고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추가적인 내용 설명을 좀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우리 그 5개 광고의 유통 구조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에 있던 포스터 광고도 역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쇄 형태로 쭉 측면에 있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깔끔하게 디지털화가 되어져서 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하나의 광고주가 달랐다면, 여기는 10개의 패널이든 5개의 패널들이 동일한 광고주의 어떤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아까 제가 잠깐 여기서 이어탔던 얘기를 하자면, 그만큼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지하철을 이용하실 그 시간 동안만큼은 한 광고주만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체가 많지는 않지만 한 장소에서의 매체에 대한 노출도는 되게 집중적으로 되게 높은 거죠. 근데 여기는 하나하나의 패널마다 계속 20개의 광고가 돌아간다고 한다면, 사실 제가 여기다 광고
그렇게 꼭 굳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뭐냐면, 자, 총 5개에서 10개가 되는 패널들이 동시에, 자, 뭐, 예를 들어서 20개 중에 1개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20개의 광고주가 들어가 있는데, 뭐, 4개, 1개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 나머지의 어떤 개체수로서 해결해 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인쇄 광고의 어떤 고정적인 어떤 느낌들을, 자, 뭐, 어떻게 보면 매체가, 그러니까 디지털 매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 해소를 시켜주는 어떤 그림들 뭐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고 완성도가 높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이 좀 풀어봐야 될 어떤 미션 내지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기존 매체를 자 디지털화 시키는 것들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편익시설 아까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뭐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 상업 광고만 그러니까 뭐 소위 이야기하는 돈을 벌어주는 것만 디지털화 시켜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약간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공공적인 편익시설에도 역시 자 새로운 기술이 가미된 매체가 아니면 그런 기술이 가미된 구조물들이 설치가 되어져야지만 자 이용객들에게 뭐 지하철로만 놓고 본다면 훨씬 더 좋은 편의성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디지털 사이니지의 어떤 향후 발전 방향은 일단 자 편익 시설의 어떤 고도화, 자, 디지털 환대 자, 이미 어느 정도 자, 지하철에서는 이루어져 있고요. 향후에 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또 그것들이 기존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바뀌어갈지는 또 같이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우리의 디지털화는 자 기술력은 상업 광고 외에도 자 일반적인 공공시설에도 역시 포함되어져야 된다라고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과거의 종합 안내도예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은 그러니까 물론 지방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자뭐 서울 특히 1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거의 지금 현재 이제 이러한 과거 형태의 어떤 그런 종합 안내도를 보실 역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 이렇게 자 이건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지하철 5호선부터 8호선까지 바뀌어 있는 자 종합정보 안내도이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바뀌게 된 1호선부터 4호선까지의 종합 안내도가 역시 디지털화로 역시 바뀐 형태들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의 디지털 기술은 자, 상업 광고 외에도 자, 이렇게 편의시설 자, 근데 편의시설로 바뀌어서 좋은 것도 뭐냐면 자, 이렇게 고도화가 되면서 역시 자, 광고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들이 역시 존재해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조금 더 유통구조나 그 다음에 기타 저희가 좀 어떤 산업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해드릴 때 다시 해드리겠습니다만 왜냐면 이제 그건 이제 약간 좀 또 다른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뭐 입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도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좀 더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성도 있지만 자, 광고주들에게 있어서도 자, 또 다른 자, 나의 광고 상업적인 메시지를 자, 노출시킬 수 있는 미디어가 더 생겼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마 좀 쉬우실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편익시설의 매체화이고요. 디지털화입니다. 정확하게는. 자, 그 다음 이제 설치형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미 이제 설명해 드렸었습니다만, 자, 뉴미디어, 자, 기술 바탕의 신규 매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앞서 저희가 3가지 정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새로운 매체, 아예 없던 걸 만들든가, 또 아니면 공간을 활용해서 매체를 만드는 것들 포함됐던 거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새롭게 이제 기존에 이제 있지 않았던 매체들을 자, 만드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물리적인 형태를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트랜스포메이션도 마찬가지로 기존 매체 방금 보셨죠? 자, 인쇄 형태가 자, 동영상으로 바뀌는 것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자, 기술을 통해서 자, 물리적으로 자, 공간을 활용해서 바뀌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캠페인 연기, 메시지 연기에 대한 부분 잠깐 내려놓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멀티플입니다. 인쇄와 동영상 형태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아직도 우리 클라이언트 중에서는 내 것만 나올 수 있는 인쇄 광고만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광고주가 계신데,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트렌드화가 되고 있는 자, 디지털, 그러니까 영상화되고 있는 디지털 매체들도 역시 중요하다 보니까, 자, 이것들을 하나의 그런 매체에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접목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현재 물리적인 형태의 어떤 기술적인 변화들이 이렇게 어떤 3가지 형태로서 현재 자, 매체화가 되고 있다, 아니면 고도화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스파카 스페이스,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왔던 공간과 이제 우리가 장소에 대한 개념들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얘기했죠. 자, 기술이 센서 기술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센서 기술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도 역시 기술이 필요한 거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그 다음에 우리, 뭐, 일종의 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같은 것도 역시 전부 다, 자, 기술력에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하나의 지하철 매치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일단 역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장소에 대한 상호작용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건 약간 전체적인 이제 플로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설치 위치 중요하다고 했고, 기술 요소 분명히 필요하고요. 자, 설치 장소에 대한 부분, 위치 장소, 아까 스파카 스페이스 얘기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이용객과의 접점이죠.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는데 굉장히 고도화가 된 매체를 놓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일단 뒤에 잠깐 이제 그 해당되는 매체를 제가 저희 사례는 아닙니다만 좀 잠깐 보여드리긴 할 텐데, 자,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요소들이고요. 자, 결국은 이제 우리 이용객들의 주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매체 유형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도 주목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메시지의 유형을 갖고 또 역시 주목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대부분 매체 유형을 가지고 주목률을 높이는 것들은 자, 5개 광고의 가장 큰 차별화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구조적인 어떤 프레임을 갖고도 소비자들의 어떤 눈을 주목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존의 지상파부터 시작해서 뭐 디지털 매체들은 약간은 메시지 중심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잠깐 외형적인 어떤 것들에 조금 더 5개 광고는 좀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 디지털 매체들이 과거의 인쇄 매체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생기는 이유도, 그러니까 구축이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호작용, 또 중요한 상호소통, 상호작용, 행동을 유발시켜야 된다는 것들 기억해 두시고, 자, 매체에 대한 광고주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궁극에는. 그렇죠? 자, 아무리 내가, 자, 최신의 인터랙티브한 어떤 매체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광고주가 선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뭐, 아까 잠깐 제가 매체에 대한 고도화 설명하면서,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린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만큼의 투자가 들어가는 그런 매체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고가의 어떤 제작비가 들어가거든요. 이것들을 사실은 과연 어떤 비용으로, 자, 이것들을 보완할 수 있을지를 본다라면 대부분 광고를 통해서, 즉, 광고 매출을 통해서, 광고 영업을 통해서, 자, 걷어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BEP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손익분기. 다 들어보셨죠? 내가 투자를 100만원 했으면 그 이상을 벌어들여야 사실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투자 대비 못 번다 한다라면 뭐 사실은 좀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광고주가 이 매체는 내가 꼭 한번 광고에 활용해 봐야 되겠어라고 할 수 있는 캠페인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체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공공 캠페인 사례, 하나 상업적인 광고 사례를 국내 해외에 하나씩 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제가 대면 수업 때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역시 이것도 좀 뭐 아시는 것처럼 좀 문제가 있을까봐 저작권 때문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셔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자, 설명해 드리자면, 자, 한국양성평등교육위원회에서, 자, 킥더 클래스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해당 매체는 강남역 가로변 쉘터, 이따 뒤에 잠깐 나옵니다. 자, KT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버스 쉘터에, 자, 어떤 인터랙티브한 어떤 기술을 가미해서 조금 더 주목률을, 좀 메시지의 전달력을 좀 높이려고 실제 진행했다는 거죠. 내용 보시면, 자, 가로변 쉘터 SA 플러스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아까 이게 스팟 개념에서. 그리고, 자, 모션과, 자, 그 다음에 압력 센스가 설계된, 자, 디스플레이 인터랙션 광고라고 얘기를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제가 아마 아래 화면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거고요. 저 해당되는, 자, 링크 들어가시면 볼 수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파워가 있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리플레이 비디오 나와 있죠. 자, 모션 센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 압력 센스까지. 자, 이렇게
센서 기술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감지해서 자 뭔가 플레잉을 인터랙티브한 어떤 그런 뭐 플레이를 보여준다든가 또 어떤 압력을 받았을 때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장면을 보여준다든가 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했던 공공 캠페인 사례였었는데 굉장히 이슈가 좀 많이 됐던 그러니까 바이럴이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용도 한번 보시면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양성, 남성과 여성의 편견이 없어야 되는 어떤 클래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매치의 어떤 그런 특성도 잘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약간 설명해 드렸죠. 우리는 공간의 이해를 먼저 그냥 매치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쉘터 자체는 남성과 여성이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남자만 뭐 버스 타고 여자만 버스 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어떤 장소적인 개념들을 자 이해하고 매치의 특성까지도 이해하고 여기에 자, 구현이 가능한 기술력을 집어넣어서 결국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주목률도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직접 자, 행동까지 해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광고주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땐 굉장히 훌륭한 캠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마 과제를 내려고 하는 부분들도 아마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카 스페이스 다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자 뭐 외국 사례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지금 보셨던 것처럼 국내 사례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시고서 한번 사례를 좀 보고 향후에 어떻게 이 매체들을 그러니까 데이터라도 있는 기술이 가미된 매체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좀 더 광고주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광고 캠페인을 도울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의 어떤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이 없을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건 특히 광고 영역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도 사실은 광고는 아니죠. 상업 광고는 엄밀히 얘기하면 자 공공시설의 홍보 캠페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쭉 회의사를 찾아보시면 자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자 특히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자 그런 캠페인들은 많은 부분 자 PR 캠페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광고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영역을 광고와 PR할 거 없이 좀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관련해서 한번 과제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한번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해외 사례인데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아포텍이라고 하는 자 그런 샴푸 광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샴푸 광고를 이제 지하철에 이제 우리가 디지털 사이니지 패널을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기존 매체는 아닌 것 같고요. 새롭게 이제 이 광고 때문에 이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디지털 광고긴 하지만 한 광고주가 이 매체를 독점적으로 쓰게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기술력을 집어넣고 활용도를 높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 현실적인 어떤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들을 활용하는 어떤 방법일 수 있는데 대부분은 뭐 그렇게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제작비부터 시작해서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으면 지하철 공사의 뭐 승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광고주들의 어떤 뭐 반응들 매체사의 어떤 반발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입찰 때문에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어찌되었던 외국 사례는 좀 그렇게 좀 뭐 좀 우리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좀 타이트하지 않고 좀 유연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성 모델분의 머리가 자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잠잠하게 있다가 자 지하철이 들어와서 뭐 저희 같으면 이제 따르르 하고 뭐 이제 옛날에 그렇게 신호가 있었거든요. 뭐 만약에 이제 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바람이 되게 많이 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스크린도 때문에 쉽지 않겠습니다만 자 바람이 불었을 때 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날리는 자 그 얘기 뭐냐면 자 이 아포텍 샴푸를 쓰게 되면 자 그만큼 머릿결이 좋아진다는 것들을 훨씬 더 입체감 있게 보여주는 자 그런 광고 캠페인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자 주목률을 높여주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뭐 영국 소아암 협회에서 자 이 매체 이 컨텐츠의 성격을 그대로 따서 좀 더 우리가 소아암 환우들의 어떤 그런 인식을 좀 더 개선시키고자 했던 공공 PR 사례 캠페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고와 PR의 어떤 경계도 사실 많이 허물어졌죠. 이제는 캠페인이라는 어떤 그리고 매체도 자 이제는 아까 제가 상업 메시지 외에 공공 메시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공공 메시지가 결국은 우리가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떤 그죠 우리가 지금 홍보 프로젝트 시스템에서 현재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자 스테이크홀더들과의 어떤 그런 그렇죠 관계들을 좋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동일하게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미디어가 차지하는 어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또 광고와 홍보, 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IMC 차원에서의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커뮤니케이션 툴들도 자, 이제 미디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확산이나 그다음에 좀 더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거두기에는 제한점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도 역시 알고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적용할 수 있는, 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다 못했던 내용들인데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최대한 뭐 충분하게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저희가 아무래도 아까 잠깐 뭐 앞서 전반부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뭐 시간적인 여유가 이렇게 막 쫓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뭐 저희가 뭐 사실 4학년 2학기시다 보니까 진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제가 알고 있는 자 5개 광고 캠페인과 5개 광고 매체와 또 5개 광고에 대한 트렌드들을 또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 편이 그렇습니다만 한 5년 10년에 여러분들이 아실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좀 많이 좀 줄여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부 다 뭐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제가 배웠던 거긴 합니다만 최소한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떤 정보들 아니면 그런 깨달음을 알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소 체험해야지만 더 확실하게 깨닫고 그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그런 불편함들을 조금 더 좀 두 번 할 거 한 번만 하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의지인 거니까 여러분은 그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21분 정도 경과가 됐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제 원래 하게 된 5개 광고와 유통 구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다 못하게 되면 제가 다음 주에 또 넘어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자, 5개 광고의 유통 구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교재로 소개해 드렸던 그런 책이 있었죠. 그 책에 제가 썼던 꼭지입니다. 5개 광고의 산업구조와 유통구조,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획과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이제 쭉 설명해 드릴 텐데, 그래서 아마 오현석 교수님께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어쨌든 5개 광고 센터에서 진행했던 자 그런 뭔가 교재로서 쓸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8분의 교수님과 함께 썼던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제가 진행했던 5개 광고의 유통구조, 약간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꼭지가 제가 맡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구조 어렵진 않고요. 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제가 한 35분 정도, 한 13분 정도까지 뭐 앞부분 정도 하면 아마 맞춰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일단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5개 광고의 유통구조, 시장구조라고 할 때 많이 보던 모델이죠.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제가 학부 때 배웠던 내용들, 그러니까 89년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그다음 졸업을 97년 2월에 했습니다. 물론 취업은 96년 12월에 했습니다만 자, 그때부터 그리고 슉 세월이 흘러서 자, 2011년도에 대학원을 진행을 하고 2008년도에 뭐 대학원을 이제 석사 진행을 하고 14년도에 박사과정 뭐 이렇게 쭉 흐름이 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배워왔던 내용들을 계속 자, 고도화시키고 있는 작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감 있게 제가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많이 낯이 익은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디벨롭을 하고 고도화를 시켜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첨언을 해서 설명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통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자, SMCR 모델을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책에도 담았던 내용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 아시죠? SMCR은 샌더 메시지 채널 리시버에서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여러 가지 관점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서 광고적인 관점에서는 자, 샌더는 자, 애드버타이저, 자, 그다음에 과거에는 애드버타이저라고 많이 썼거든요. 영문 표기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현업에서 그냥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메시지는 커머셜 메시지, CM 메시지의 채널은 미디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시버는 타겟이 당연히 될 거고요. 다시 피드백 간다는 그런 개념들 다 알고 계신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자, 광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그 다음에 대행사,
이게 이제 우리 메시지를 만드는 게 이제 대행사들이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체도 물론 대행사가긴 합니다만, 실제로 매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다 유통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뭐 소비자도 뭐 컨슈머 맞긴 합니다만, 자, 컨슈머 부분은 지금 빠져 있고요. 요 세 가지의 꼭지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컨슈머 대신에는, 일단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미디어 랩사를 제가 집어 넣어서 네 가지의 꼭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텐데, 요게 저희 그 책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클라이언트는, 자,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뭐 금융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은 과거부터 이제 아주 뭐 뭐라고 할까 빅클라이언트였던 광고주도 계셨고요. 현재까지도 뭐 물론 뭐 전자 쪽은 뭐 엄청난 빅클라이언트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다양해졌다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주의 다양성, 영화 광고주도 뭐 이미 이제 영화 5개 광고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공연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팬덤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팬덤 얘기하고 나면 끝날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광고주의 어떤 변화에 대한 설명을 일단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오늘 영상에서 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팬덤이 이제 우리가 총 전체적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광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중에 여기 이제 빠진 게 이제 게임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다 포함해 보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더 이렇게 좀 웃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 그런 어떤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자 그런 광고주들이 자 5개 광고의 어떤 광고주군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메시지를 만드는 것도 과거에는 대행사 중심이었더라면 자 이제 부티크라고 하죠. 크리에이티브만 만들어주는 그런 부티크들도 역시 지금은 자 일반 종합 광고 대행사처럼 똑같이 광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그렇게 도와드리는 대행사가 있으십니다. 크리에이티브 부티크를 매체 쪽으로 접근을 해서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협업이죠 일종의. 자, 또 하나는 이제 매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핵심이 될 수 있겠죠. 자, 아까도 제가 전반부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었습니다만 제가 기억해 놓으라고 했었죠. 자, 일반적인 매체사,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우리가 5개 광고 매체 앞으로 이제 많이 들어보실 거니까 자 전홍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인풍,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익산이라는 회사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자 이런 회사들이 과거에 전통적인 형태의 매체사들이었더라면 지금은 자 대기업과 언론사가 자 들어와 있다라는 것들이 좀 달라진 풍토가 됐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유통구조도 일단 SMCR 모델에서 광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시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PPT로는 이 네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자, 광고주, 그 다음에, 자, 아까는 이제 우리가, 광고주가,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크리에이티브 부티크, 대행사라고 칩시다. 자, 그리고, 요게 없었죠? 그리고 매체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서머였는데, 컨서머 빼고, 자, 미디어 랩이라고 이제 집어넣는데, 자, 순서는 이렇게 사실 흘러갑니다만, 광고주가 대행사를 통하고 대행사가 미디어랩사를 통하고 매체사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굉장히 유통구조가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자, 최근에는 자 그렇게만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광고주가 미디어랩사랑 같이 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겠죠. 아니면 매체사가 직접 광고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주에서 자 매체사 관점에서는 1차 대행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랩사를 2차 대행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나중에 기획구조 할 때도 그때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나? 어쨌든, 자, 진짜 현실적인 얘기로 이제 광고 대행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자, 광고주, 대행사, 미디어랩사, 매체사의 어떤 이런 구조로, 자, 가장 큰 틀에서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양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광고주의 다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책에서는 PPT를 되게, 그러니까 텍스트를 많이 썼는데요. 여러분들 4학년 2학기이시기도 하고, 근데 5개 광고는, 자, 말보다는 훨씬 더, 자, 어떤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훨씬 더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개 광고를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을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그림 위주로, 좀 집행했던 사례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주. 자, 일단 광고주가 업종 다양화하고요. 그 다음 게임 광고주, 아까 얘기했죠. 팬클럽과, 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광고주와 함께 IT 쪽 광고주들이 굉장히 5개 광고의 어떤 광고주군으로 자, 새롭게 합류를 자, 굉장히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일반적인 제조나 금융 쪽의 광고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우리 그 다음에 또 아시는 것처럼 영화나 공연 같이 일반 엔터테인먼트 광고주들이
일단 뭐 공연도 그렇고 영화도 계속 뭐 개봉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셨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팬클럽들이 현재 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와 같은 그러니까 엔미디어와 같은 매체사한테는 지금은 사실 굉장히 우량 광고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팬클럽 광고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주목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뭐 잠깐 우리 기술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팬클럽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로 한번 과제를 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재미있고 좀 뭐 그냥 과제가 과제로서가 아니라 좀 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좀 뭔가 접근해 보면 훨씬 더 유익하게 뭔가를 얻어가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과제로 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했던 팬덤의 BTS 전국. 이거 벌써 좀 핫하죠? 자, 제가 굉장히 핫한 아이템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다른 것보다 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자, KTX 자, 외부 여러분들 KTX는 아시는 것처럼 자, 자, 일반적인 지하철은 이제 대부분 지방 교통공사에서 다 운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은 서울교통공사인데 우리가 KTX나 그다음에 우리 뭐 아시는 무궁화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코레일에서 운영하잖아요. 자, 공공 기업입니다. 그렇죠? 자, 공기업에서 자, 운영하는 매체이다 보니까 자, 상업 광고는 일체 한 번도 하지 않았었어요. 부정적인 인식들 때문에도 그렇죠. 자, 근데 파격적으로 자, 제가 볼 때는 BTS니까 가능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자, 이렇게 우리 정국 씨의 자, 생일을 자, 축하하면서 자, 광고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고요. 자, 팬클럽의 역습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역습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공교롭게도 이 광고는 9월 1일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전에 8월 말쯤에 이제 시작이 됐겠죠. 개천까지 다 하려면. 자, 근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자, 그리고 나서 우리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우리 아시는 것처럼 자, 우리 빌보드 1위를 차지했죠. 보시는 것처럼 기사가 코레일 홍보 대박났다.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레일이 한 번도 상업 광고를 진행하지 않았던 자, 그런 공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BTS라고 하나 아주 그냥 세계적인 우리 팬덤을 갖고 계신 자, 이런 굉장히 글로벌 한류 스타의 광고를 자, 그것도 다른 광고가 아니라 래핑 광고 집행함으로 인해서 조금은 처음엔 약간 망설였겠죠. 하지만 오히려 자, 빌보드 차트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시너지가 훨씬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된 케이스라고 저희가 입소문처럼 업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이 BTS의 전국 이 팬클럽 광고가 자, 이게 비단 KTX만 진행한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사실 진행이 됐다는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저도 사실은 뭐 코엑스면 뭐 다녀보는데 엄청 많이 봤어요. 한동안은 자, 보시는 것처럼 자, BTS 자, 전국 생일 우리 캠페인을 진행했던 게 전국 차이나입니다. 중국. 대부분 팬클럽들이 이제 국내 팬들도 모금하셔갖고 대부분 팬클럽들이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모금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십시일반 하셔갖고 하시는데 중국에 아시는 것처럼 오늘 큰 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뭐 진짜 큰 돈을 내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런 팬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처럼의 자, 그런 파워풀한 매체들을 운영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빅 매체들, 그렇죠? 큰 사이즈의.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자, 400m 길이의 KTX 전체를 자, 진행했다는 거고요. 어쨌든 뭐 이거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모금과 광고 운영을 했다는 건데, 자, 이게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직원 한 명이, 그러니까 사실 제가 11번까지만 말씀하자 엄청 많아요. 더 아래로도. 네, 제가 잘랐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국내외 팬베이스가 마련한 이벤트 내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자, KTX 방금 설명해 드렸던 거고요. 자, 일본도 자, 똑같이 생일 광고 집행한다라는 거고요. 자, 엄청나죠? 자,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중국과 서울에 있는 대형 빌딩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도배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드론쇼까지 자, 유튜브로 방송한다는 거. 자, 미국, 유럽, 남미 자, 전국 영상 및 광고판 설치 쭉 공중파 전국 광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다 진행이 됐는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어디 요소에 그러니까 스팟과 스페이스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자, 제가 국내에 있어서 태국에 광고를 한다고 치면 거꾸로 자, 태국을 잘 알지 못하면 못하겠죠. 그 스팟이나 사이트인데 자, 이렇게 아미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BTS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엄청나게 자, 대규모로 진행했던 실제로 이 광고하면서 그러니까 한 제 기억으로 한 5억 정도의 금액이 한꺼번에 뭐 불과 얼마 몇 시간이랬더라 얼마 만에 이제 모금이 됐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더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있냐면 자, 서울에 보시는 것처럼 삼성역이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역, 뭐 이렇게 신사역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로등 배너를 자, 50세트, 100세트, 자, 이런 식으로 다, 여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있네요. 자, 그리고 35세트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다 전략적으로 좀 진행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과거에 그냥 이 매치 하나에만 해주십시오라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자, BTS급 정도가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대규모화된 어떤 팬덤들이 자, 어떻게 보면 오기광고 시장을 자, 지금은 과거에 제조업이나 금융들이 했던 것 이상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파워풀한 자, 광고주군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35분이 됐네요. 제가 BTS 종목만 얘기했는데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롯가스 2,000원 외는 제가 과감하게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우리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뭐 NCT나 그 다음에 뭐 여러 뭐 우리 뭐죠 그 아이돌 클럽 그런 밴드들이 많은데 자 그런 우리 그런 아이돌 외에도 자 이제 트로트 요즘엔 트로트 전성 시대잖아요. 자 트로트 가수들을 또 사실은 우리 팬클럽들이 굉장히 많은 광고를 또 역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자 우리가 광고 5개 광고와 유통구조에서 광고주군 특별히 자 팬덤 광고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나머지 못했던 부분들은 다음 주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